안녕하세요. 시댁의 서글픈 몰락을 지켜본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런 절 더욱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한땐 제 가족이기도 했던 그들과의 인연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마지막 순간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저와 남동생이 국민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세차장을 운영하던 아빤 우리 남매에게 많은 애정을 주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전부 채워주실 수는 없었죠. 작은 회사를 다니던 전 집안 어른 주선으로 선을 본 남편과 31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살던 지역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돼지가 2천 마리 정도 되는 큰 축사를 시부모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죠. 시부모님을 모시고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남편이 다정하면서도 주관이 있는 사람 같아 믿음이가 제 인생을 한번 맡겨보기로 했어요. 조금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시부에 비해 시어머니는 정말 사력 있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친엄마처럼 잘해주셨어요. 어머님, 절 깨우시지. 왜 혼자 아침을 차리셨어요? 못 일어나서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내 살림은 내가 만져야지. 넌 집안 살림 신경 쓰지 말고 정호랑 신혼생활이나 재밌게 해. 얼른 세수부터 하고 와. 잠 덜 깨서 눈도 제대로 못 뜨네. 엄마가 그동안 소세지 계란에 부쳐줄게. 네? 아이, 그럼 내일부턴 저도 꼭 일찍 일어나서 같이 식사 준비할게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얘도 참, 하긴 나도 며느리였던지라 괜히 시어머니가 혼자 일하고 있으면 불편한 마음 이해한다. 그럼 앞으로 엄마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테니까 조금씩 배워나가. 알았지? 아유, 이렇게 애기 같은 애한테 어떻게 살림을 시키나.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아까운데. 얼른 세수하고 네 시아버지랑 정원아 깨워주려무나. 세아가, 너 왜 장화를 신고 있어? 저도 축사 나가서 남편이랑 아버님 일 같이 거두려고요. 아서라 아서. 축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너 몸 상해. 정 그러면 내가 가서 거두마. 얼른 장화 벗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 완전 튼튼해요. 저도 얼른 일 배워서 같이 축사일 거들어야죠. 그럼 잠깐 기다려. 나도 같이 가게. 내가 쉬엄쉬엄 알려줄게. 네 시아버진 융통성이 없어서 여자애고 뭐고 신경도 안 쓰고 막 부려댈 거야. 시어머닌 제가 뭘 하려고만 하면 제 몸이 상할까봐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그리곤 제 고집에 못 이겨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쉬운 일은 제게 맡기고 어려운 일은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셨죠. 심지어 제가 결혼하고 몇 개월 뒤 딸을 임신했던 기간엔 제가 주방에서 손에 물이라도 묻히면 큰일이라도 난 듯 기겁을 하곤 하셨어요. 시부는 유난이라며 혀를 찼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영감이라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라.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애새 키우랴 돼지 돌보랴 시집살이 하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다 보고 살았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런다. 에휴, 그래도 정원 너한테 잘해주지? 혹시 정호가 찌예비처럼 복장 터지는 소리에 대면 꼭 이 엄마한테 일러. 알았지?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께 일러 바치거나 할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워낙 다정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졸졸 따라다니며 늘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늘 아내를 귀하게 대하라. 맛있는 것이 있으면 아내 입에 먼저 넣어줄 줄 아는 남편이 되라. 등등 저를 위한 말씀뿐이셨죠. 당신 혹시 우리 어머니가 숨겨뒀던 딸이야? 누가 보면 내가 처가살이 하고 있는 줄 알겠어. 어, 사실 나 어머님 친딸인데 깜빡 속았지? 여보, 나 당신하고 결혼한 것도 결혼해서 우리 미성이 낳게 된 것도 다 좋지만
난 무엇보다 어머님을 만난 게 너무 좋아. 특히 어머님이 나한테 늘 엄마가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마음이 포근해져. 당신도 알다시피 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또 다른 엄마처럼 느껴진다니까? 저는 시부모님께 진심을 다해 효도했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남편과 딸, 그리고 시어머니 덕에 너무 행복해. 가끔 듣던 시부의 서운한 말은 그냥 한기로 흘려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시댁이 늘 평화롭던 건 아니었습니다. 장남인 남편과 달리 도시로 나가 살던 시동생과 막내 시누이는 부모를 돈으로밖에 모르던 망나니들이었거든요. 명절을 제외하곤 얼굴도 잘 비추지 않던 그 둘은 꼭 돈이 필요할 때만 집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3천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새로 사귄 여자친구한테 이것저것 사다 주고 데이트도 하다 보니까 카드값이 모자라서 현금 서비스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몇 번이나 받다 보니까 그게 3천이나 됐더라고요. 아빠, 작은 오빠만 주지 말고 나도. 나 지금 사는 오피스텔 말고 보증금 늘려서 좀 넓은 데로 이사 가고 싶어. 돈이 필요한 이유도 늘 한심했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사치하고 남들이 하는 것 중 좋아 보이는 건 다 따라하려다 보니 돈이 늘 부족하고 빚도 생겼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시부께 돈을 뜯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 철옹성처럼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들이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그새 또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있어? 형, 잠깐 축사 갔다 온다더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니들이 이러고 있을까봐 불이 나게 달려왔지. 아버지, 제가 애들한테 돈 해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돈이 있는데 자식들도 돕고 그래야 하지 않겠니? 주지 마세요. 그건 돕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야, 박정남, 이 한심한 놈아. 돈이 없으면 연애를 말든가 수준에 맞게 써야지. 돈은 없는데 허셈 부리고 싶었냐? 그것도 빚까지 져서? 그걸 왜 아버지 돈으로 충당하려고 해? 네가 열심히 일해서 갚어. 그리고 박경화, 너 오늘 들고 온 명품백, 네가 입고 있는 명품 원피스의 구두까지 그것들만 안 사드려도 금방 돈 모으겠다. 아버지가 무슨 봉이야? 아버지가 이 축사 얼마나 힘들게 일구고 계시는데 아버지 돈 귀한 줄 알아야지. 니들 또 돈 달라고 하다 걸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나도 축사일하면서 아버지한테 따박따박 정해진 월급만 받고 있는데 축사일 한번 안 거들던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계속 돈을 달라고 해? 이 한심한 것들아, 정신 좀 차려. 남편을 무서워했던 시동생과 시누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런 남편 때문에 우유부단하고 자식들에게 유독 약했던 시부는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죠. 남편에게 불만이 많아서인지 시동생과 시누이는 제게도 썩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두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본적인 도리만 지켰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집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고작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어머마, 얼른 구급차 불러라. 어서. 어느 날 남편은 돼지 축사 통로에 설치된 분뇨 처리 시설 배관이 고장났다며 수리를 하겠다고 혼자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아침에 집을 나섰던 남편이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자 문제가 있나 싶어 축사에 가보겠다던 시부가 혼비백산이 된 상태로 달려온 겁니다.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던 시부는 얼른 구급차를 부르라며 재촉했어요. 아범이 축사에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몸이 축 젖어서 내 힘으론 업고 올 수가 없었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사고에 우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혹시 다른 사람의 범행이 아닐까 의심됐지만 결국 원인은 돼지 분뇨에서 나온 암모니아 가스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가스에 중독돼 그런 허망한 마지막을 맞이했던 거예요. 정호야, 안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남은 어멈이랑 미성이는 어쩌란 말이냐.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이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요.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딸은 어른들이 울자 영문도 모르고 따라 울었죠. 조문 왔던 제 친정아빠와 남동생, 그리고 올케까지 눈물을 감추지 못했건만 그 와중에 시동생과 시누이는 눈물은커녕 슬퍼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기들 형제가 떠났는데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싶어 그들이 한층 더 믿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 시동생과 시누이가 끊임없이 떠나라고 제게 종용했다는 겁니다. 형수, 당연히 저희 부모님 집에서 나가실 거죠?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상의해봤는데 저 이 집에 미성이랑 같이 남으려고요. 제 남편 흔적도 제 터전도 다 여기 있는데 떠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어머님 옆에 남아있고 싶어요. 그래, 정호 그렇게 갔다고 어멈까지 왜 여길 나가야 하니? 어멈도 우리 가족인데 오히려 자식 보내고 시골에 덜렁 남을 시부모 옆에 있겠다는 어멈이 난 그저 고맙기만 하다. 어머니도 참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형수 지금 콩고물이라도 노려보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형이 남긴 재산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재산에 침 흘리는 거라고요. 내 말이 틀려 형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어머님 아버님 재산에 추워도 관심 없어요. 그럼 그냥 나가라고요. 맞아요 새언니. 아무 꿍꿍이 없으면 그냥 나가요. 큰오빠도 없는 마당에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생판 남이지. 그들은 혹시라도 제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나눠받게 될까봐 저를 견제했던 겁니다. 제 남편이 있을 땐 아무 소리 못하던 그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던 남편이 사라지자 저와 제 딸부터 얼른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얘가 야밤에 왜 불도 안 켜고 못 먹던 술까지 마시고 있어. 울지 마라 어머마. 어머님, 저 도련님이랑 아가씨 말대로 이제 정말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 남편이 사라진 것도 심장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괴롭고 슬픈데 이젠 어머님 옆에서까지 떠나야 돼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여기가 네 집인데 가긴 어딜 가니. 에휴, 이 딱한 것 같으니라고. 저는 그 집을 떠나기 싫었어요.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 집에서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은 오직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당시 상사와 싸우고 회사를 때려치웠다던 시동생은 형한테 빼앗겼던 축사 일을 이제 자기가 맡아 하겠다며 아예 짐을 싸들고 시댁으로 들어와 저를 괴롭혔어요. 아, 불편하다 불편해. 집에 생판 남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형수, 눈치가 없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제가 불편하게 과부된 형수랑 한 집에서 부대끼고 살아야겠냐고요. 진짜 양심이 없네. 이놈아, 가뜩이나 속인 넝마가 된 네 형수한테 그러지 말어. 가족으로서 누구보다 슬플 네 형수를 품어줘야지. 아니 대체 왜 자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네 형수가 불쌍하지도 않어? 시누이는 가끔 찾아올 때마다 아직도 버티고 있냐며 제게 눈을 흘기더군요. 시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지만 나중엔 제게 이러더라고요. 너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구나. 네 시동생이랑 시어민 하루가 멀다고 싸워대고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고 너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미성이랑 같이 나가 사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다. 당신까지 왜 이래요? 어멈이 당신하고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벌써 다 잊었어요? 어멈처럼 시부모를 깍듯이 모신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난 우리 며느리 절대 못 보내요. 시어머니를 보며 버텼지만 저는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었어요. 시동생과 시누인 날이 갈수록 제게 모욕적인 언사까지 내뱉었고 시부까지 나가라고 대놓고 눈치를 주니 매일이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두가 저를 원하지 않는 곳은 이젠 제 집이 될 수 없다는 걸 느꼈죠.
그렇게 슬슬 이별을 준비하던 차에 제가 그곳을 뛰쳐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제 딸 때문이었습니다. 야, 미성아, 그거 아냐? 네 아빠 죽은 거 다 네 엄마 때문이야. 이 삼촌이 관상이랑 사주를 좀 볼 줄 아는데 네 엄마 완전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니까. 사주에도 아주 마가 꼈어. 그래서 네 아빠 죽은 거야. 네 엄마랑 네가 여기 있잖아. 그럼 네 엄마가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삼촌까지 다 잡아먹을걸? 너랑 네 엄만 우리한테 완전 해만 끼친 해충이야, 해충. 제가 집을 나가지 않자 시동생은 고작 5살인 제 딸한테까지 끔찍한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텃밭에 잠시 나갔다 온 전 시동생의 말을 듣고 기함을 해서 우는 딸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곤 그동안 꾹 눌러왔던 화를 폭발시켜버렸죠. 도련님, 미쳤어요? 어떻게 애한테 엄마가 아빠를 잡아먹었다느니 해충이라느니 하는 말을 내뱉어요? 애가 상처받아서 울잖아요. 형수가 안 나가니까 애한테서라도 이 집에서 나가겠다는 소리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수가 나가면 만서 오케이 아니에요? 네, 나갈게요. 나가드릴게요. 그동안은 내가 살 길도 막막하고 어머님 옆을 떠나기도 싫어서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난 참아도 내 딸 마음에 생색이 나는 꼴은 죽어도 못 봐요. 근데 나가기 전에 그동안 쌓였던 울분은 좀 토해내야겠네요. 이보세요, 박정남 씨. 아니, 박정남.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뭐? 박정남? 형수 미쳤어요? 지금 저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이제 우리 생판 남이라며. 생판 남인데다 나보다 2살이나 어린 너한테 내가 왜 존대를 해야 하는데? 야, 어떻게 넌 자기 형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냐? 나 다 들었어. 너랑 네 동생이랑 소근거린 얘기. 이제 형 없으니까 우리 세상이라고? 그렇게 장남이랍시고 부모님 돈도 못 가져가게 겁주고 으스대더니 꼴 좋다고? 내가 등신이라 그따위 말 듣고 참았었는지 알아? 그렇게 의지했던 장남 보내고 몇 번이나 실신까지 했던 우리 어머니께 차마 더는 상처 드릴 수 없어서 조용히 있었던 거야. 니들이 그딴 되먹지 못한 말 해댄 거 알면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어머님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아서. 너랑 네 동생은 내가 본 인간들 중에 최악인 인간들이야. 부모를 돈으로만 보고 핏줄인 형을 눈에 가시로만 여겼던 니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남도 아닌 가족도 그렇게밖에 못 보는 너일 누가 진심으로 대하고 아껴주겠어? 내가 장담할게. 네가 남편 일은 나한테 숨어주고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던 것처럼 네 인생도 철저하게 망해버릴 거라고 말이야. 이따위 가족 나도 더는 필요 없어. 아이고 이놈아, 기어이 네 놈이 사골 치는구나. 에휴, 지 형수가 나간다는 말을 기어이 내뱉게 만들었어. 그만해 당신. 왜 이제 하나 남은 귀한 아들 등짝을 때려대? 그러니까 어멈도 버티지 말고 진즉에 나갔으면 이 사달까지는 안 났잖아. 가뜩이나 정오 보내고 속 시끄러운 마당에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잘 됐어. 어멈도 미성이랑 나가서 새 인생 사는 게 맞아. 그러니까 당신도 더는 고집 부리지 마. 다음 날 저는 이삿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시동생과 시부는 제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부는 괜히 저보기 민망했는지 제 딸에게만 작별 인사를 건넸고 시동생은 그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실실 웃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저와 딸을 배웅 나온 건 시어머니 한 사람뿐이었어요. 어머마, 내가 널 지켜줘서 했는데 이렇게 보내게 돼서 미안하다. 이거 얼마 안 돼. 500만 원이야. 하도 돈을 전부 네 시애비가 가지고 있어서 급하게 마련하느라 내가 이것밖에 못 찾아왔다. 부디 우리 미성이랑 잘 살아야 한다. 보고 싶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진심으로 어머님 친엄마처럼 존경하고 따랐던 거 아시죠? 그동안 잘해주셨던 은혜 살면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님, 저 보란 듯이 미성이랑 잘 살아갈 테니까 제 걱정은 말고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 부디 여기서 상처받은 일은 다 잊고 잘 살려무나.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니 네게 더 연락하진 않으마. 그래야 너도 새 인생을 살 테지. 우리 며느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자꾸나. 시어머니는 저와 딸을 한 번씩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곤 돌려드린 돈 봉투를 끝내 제 짐가방에 부셔 넣어주셨죠. 그날 시어머니는 제가 길에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저와 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 또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그런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시댁에서 거의 쫓겨나듯 나오게 됐죠. 저는 집을 구할 때까지 잠시 남동생 집에서 신세를 졌어요. 친정 아빠가 남동생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거든요. 저는 아빠와 동생이 속상해할까봐 제 스스로 시댁을 나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 걱정하는 아빠에게 일부러 더 씩씩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후 저는 남동생 집과 30분 거리에 있는 전셋집을 구해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처 식당에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엄마, 우리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 엄마랑 내가 정말 나쁜 해충이라서 그 집에 못 가는 거야? 나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아니야, 미성아.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린 이제 그 집에 못 가. 아빠가 돌아가셔서 어른들 사정이 좀 복잡해졌거든. 우리 미성이가 나중에 더 크면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알았지?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늘 넓은 시골에서 뛰어놀던 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처음 가본 어린이집을 무서워해 제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 처음 몇 번은 식당에 지각을 해야 했죠. 그래도 어찌저찌 딸과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자신이 해충이냐고 묻던 딸을 떠올리며 꾹 참았어요.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가 원망스러웠고 저로 모자라 제 딸에게까지 그런 수모를 준 시동생이 있는 그 집안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말씀처럼 시어머니 또한 제게 연락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가슴에 묻곤 시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빌며 세월을 살아나갔어요. 딸은 고작 5살이었는데도 당시 시댁 식구들이 제게 했던 짓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14살 때 결국 숨기지 못하고 우리가 시댁을 나와야 했던 이유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줬어요. 딸이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딸은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로웠겠다. 엄마, 내가 얼른 커서 아빠랑 할머니 몫까지 다 할게. 엄마 호강도 시켜주고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엄마 버팀목이 돼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힘든 상황에서도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넌 참 아빠를 빼닮았구나. 이렇게 착하고 마음이 예쁠 수가 없어. 나야말로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우리 딸. 그렇게 가끔 친정에 들르며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마음으로만 그리워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내 며느리. 너도 미성이도 건강해 보이는구나. 잘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사람은 바로 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 번호를 잊지 않고 있었는지 제가 그 집을 나온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곤 대뜸 얼굴을 보고 싶다며 절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놀라고 반가운 마음에 우선 제 집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희 집을 찾아온 시어머니는 절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죠. 어느새 70 중반이 된 시어머니는 전보다 훨씬 마르고 주름도 많아지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마, 나 하루만 재워주면 안 되겠니?
네? 여기서요? 집에 안 들어가시고요? 당연히 우리 미성이 할머니인데 재워드릴 수 있죠. 근데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당시 17살이던 딸은 눈치껏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처참한 시댁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집은 완전히 망해버렸다. 네? 그 큰 축사는 어쩌고요? 도련님은요? 에휴, 그놈이 바로 집안을 말아먹은 주범이야. 그놈이 생전 관심도 없던 축사열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내 진즉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놈은 애초에 축사일에 관심이 없었던 게야. 이제 방해할 큰애도 없겠다. 우리 옆에 붙어서 어떻게든 돈 뜯어낼 생각만 가지고 집에 들어왔던 거다. 분명 네가 있었으면 방해할 테니 그렇게 널 못 쫓아내서 안달이었던 게지. 일은 하지도 않고 그놈은 네 시애비한테 돈만 뜯어가기 바빴어. 아들이라곤 이제 정남이 하나였으니 가뜩이나 우유부단했던 네 시애빈 마음이 약해서 그놈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더구나. 나 또한 큰애를 보내고 나니 자식 일엔 유독 모질어지지 못해서 그걸 말리지도 못했어. 네 시누이도 그놈이랑 딱 한 통 속이라 자기 오빠만 해주지 말고 자기도 해주라고 계속해서 돈을 타갔다. 두 놈은 결혼도 했는데 어떻게 꼭 지들 닮은 애들을 골라 데려왔더라고. 경화랑 사윈 돈 얘기할 때 빼곤 우릴 보러 잘 오지도 않았지. 시어머니는 그래도 함께 살게 된 작은 며느린 처음엔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도 얼마 못 갔다고 하더군요. 슬슬 본성이 나온 작은 며느린 집안일도 전부 시어머니에게 미루고 세탁기 한번 자기 손으로 돌리지 않았다고 해요. 말은 자기가 워낙 공주처럼 자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얄미워도 남의 집 귀한 딸 일 시켜서 뭐하나 싶어 착한 시어머니는 그냥 꾹 참고 아무 말 안 하셨다네요. 게다가 처음엔 그래도 우리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작은 며느리는 언제부턴가 명품을 엄청나게 사들였다. 정남이 그놈은 그 깡시골에서 비싼 외제차까지 뽑아서 타고 다녔고 둘이 애도 안 낳고 해외여행이니 5성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느니 하며 돈을 펑펑 써대니 재벌도 아닌데 돈이 남아 났겠어? 하도 자식들한테 뜯겨서 재산이 거의 바닥났던 네 시애빈, 특히 정남이 그놈 부부 씀씀이가 걱정됐는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놈은 돈 받아갈 땐 그렇게 살랑거리더니만 갑자기 웬 잔소리냐며 화를 냈어. 그렇게 그놈하고 한동안 싸워대더니 가뜩이나 혈압이 높았던 네 시아버진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네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축산 정남이 그놈 부부한테 맡기고 난 멀리 떨어진 도시 큰 병원에 붙어 있었지. 근데 닷새 만에 옷을 가지러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잡것들이 짐을 싹 다 가지고 사라졌더구나. 느낌이 쎄해서 보니까 글쎄 그것들이 우리 몰래 축사에 있는 돼지의 축사 부지까지 싹 다 팔아먹고 도망가 버린 게야. 네? 그걸 전부 다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진 틈을 타서 그런 짓을 하다뇨.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섭지도 않았는지 그놈은 내 전화를 피하지도 않았어. 뻔뻔하게 내 전화를 받아서는 고함을 지르는 나한테 이러더구나.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 혼자 축사 운영 못 하시잖아요. 저도 평생 돼지 똥냄새 맡으면서 살기 싫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그거 물려받게 될 텐데 미리 좀 팔아치운 게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도 딱 보니까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산 미리 줬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러다 어머니도 혈압 올라서 쓰러지면 어쩌시려고요. 경화한테도 자기 목 떼어줬으니까 혹시 나중에 경화한테 뭐 더 챙겨주시면 안 돼요? 이거 사실 경화 아이디어였거든요. 하긴 저번에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어차피 남은 재산도 거의 없다고 하셨지만은요.
허탈하더구나. 경화에게 전화해봐도 뻔뻔하긴 마찬가지였어. 그 둘은 정말 우릴 부모로 생각지도 않고 돈 나오는 기계로만 여겼던 거야. 그렇게 우리 재산을 다 털어간 그 놈들은 아픈 네 시아버지가 죽든 말든 우릴 아예 찾아오지도 않더구나. 더 털어도 어차피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네 시애빈 겨우 좀 나아지나 싶더니 또다시 2차 출혈이 와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게 5년 전 일이야.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벌을 받은 거다. 물론 널 지키지 못한 나도 마찬가지로 벌을 받은 게야. 심지어 신우이와 시동생은 시부의 장례식장의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다고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 경악스러웠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랬지만 그들에게 가족이란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난 그놈들을 없는 자식으로 여기고 살려고 했다. 근데 3년 뒤에 네 시동생은 뻔뻔하게도 또 날 찾아와 돈을 요구했어. 내가 분명 돈이 없는 걸 아는데도 어떻게든 10원짜리 하나라도 털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두 놈 다 사정이 가관이더구나. 정남이 그놈은 그렇게 지 아내한테 죽고 못 살더니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 맞았더라고. 축사판 그 돈 있지? 작은 며느리 그 나쁜 것이 그 돈이랑 전 재산을 들고 날라버린 거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는데 경찰 조사하면서 걔가 혼자가 아니라 웬 남자랑 도망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대. 그냥 돈을 들고 튄 게 아니라 바람까지 났었던 게야. 그렇게 자기 마누라한테 목을 매더니만 결국 걔 때문에 쫄딱 망하고 한순간에 알거지가 돼버린 거다. 결국 시동생에게 남은 건 살던 빌라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뱀 같은 여자가 살살 구슬려 그 긴 세월 동안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네요. 꽃뱀한테 단단히 물렸던 거죠. 그 와중에 시동생은 부모 돈 펑펑 쓰며 한량처럼 살았던 버릇을 못 버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며 돌려막다 집을 날렸다고 해요. 돈도 제대로 안 벌고 쓰기만 했으니 예정된 수순이었죠. 그 뒤론 거의 쪽방에 가까운 월세집을 구해 막노동을 나가며 살게 돼 그제야 시어머니에게 다시 돈을 뜯으러 찾아왔던 겁니다. 난 화가 나서 경화한테 축사판도 나눠줬다며 돈 없는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거기 가서 돈 꿔달라고 부탁이나 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니? 찾아보니까 이미 경화 그것도 허영에 찌들어 사칠이 일삼다가 지 남편한테 이혼당한 지 오래라더라. 사이놈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는데 처가에서 더 이상 돈 나올 일이 없으니까 네 신을 버려버린 거지. 무슨 네일샵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다는데 애 키우면서 자기 혼자 쓰기도 모자라니까 당장 꺼지라고 했대. 인생 각자 사는 거라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놈은 내 통장에 들어있던 97만 원까지 싹 다 뽑아서 가져가 버렸다. 난 그걸로 그놈하고 인연을 끊어버렸어. 더 이상 넌 내 아들이 아니라는 내 말에 그놈은 자기도 더는 나한테 볼 일 없다고 하더라. 두 눈으로 내가 알거지인 걸 확인했으니까 말이야. 그 뒤로 지금까지 두 연놈은 한 번도 날 찾아오지도 연락해온 적도 없다. 내가 자식이 아니라 금술 낳았던 게지. 이렇게 우리 집안은 너에게 못되게 군 죄로 천벌을 받은 게다. 그럼 어머님, 지금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살던 집 팔고 그 돈으로 내 친정이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은 집 빌려서 살았단다. 살던 집이 워낙에 낡고 오래된 집이라 팔아도 몇 푼 안 되긴 했는데 내 고향도 깡시골이라 집값이 많이 들진 않았거든. 그렇게 남은 돈이랑 정부 지원금에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지. 사실 어머마, 나 시한부 선고받은 지 꽤 됐다. 나이도 나이고 그동안 쌓인 우라가 내 몸을 망가뜨려 버린 게지.
병원에선 방법이 없으니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병원에서 여생을 마무리하는 걸 권유했는데 돈도 없고 답답한 곳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싫었어. 그래서 그냥 집에서 편안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랑 미성이 얼굴 한 번만 보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널 찾아온 거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전에 가끔 그랬던 것처럼 네 손 꼭 잡고 네 옆에서 하룻밤만 자고 싶었어. 한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론 눈가에 눈물을 훔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덤덤히 자신의 시한부 인생을 알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억장이 무너졌죠.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신 거면 진즉에 절 찾아오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릴 수 있었잖아요. 왜 이제야 절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한 번이라도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아니야. 먼저 연락하지 말고 살아가자고 말한 건 나였잖니. 난 내게 너무 미안해서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널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와 우리 집이 쫄딱 망했으니 나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니? 난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들은 너에게 못되게 군 죄값을 치렀을 뿐이야. 어머님이 왜 죄값을 치러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부모 마음이란 그런 거다. 널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내 가슴에 피멍처럼 맺혀 있었어. 친자식보다 더 날 친부모처럼 대해준 널 난 어떻게든 지켜줬어야 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병원 가요. 네?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미 병원에서도 포기한 몸이라니까. 난 괜찮다, 어머마. 나 따뜻한 밥 한 끼만 차려주지 않겠니? 네가 된장찌개를 참 잘 끓였는데 네가 끓여준 찌개가 너무 먹고 싶구나. 그날 전 급하게 장을 봐온 뒤 된장찌개, 갈비, 조기, 애호박전 등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한가득 차려드렸습니다. 마치 처음 인사를 드렸던 날 시어머니가 제게 푸짐한 상을 차려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비록 급하게 준비하느라 시어머니께서 그때 차려주셨던 것만큼 진수성찬을 준비하지 못했지만은요.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는 조금씩 맛만 보는 정도밖에 드시지 못하셨어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계속 따순밥 차려드릴 테니까 가시지 말고 여기서 지내세요. 네? 여기서? 하지만 어머마, 내겐 또 네 삶이 있잖니. 이제와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구나. 제발요, 어머님. 이대로 어머님 보내면 저 절대 앞으로 편안하게 못 살 거예요. 제가 딸 같으셨다면서요. 세상에 어떤 딸이 이런 상태 엄마를 혼자 지내시게 내버려둬요. 그게 자식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네? 저는 시어머니 입에서 알았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애원했습니다. 절대로 시어머니를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긍정의 말에 저만큼 좋아한 사람은 바로 우리 딸이었어요. 할머니가 끝까지 같이 안 산다고 하실 줄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요. 할머니, 비록 오래 못 만나고 지냈어도 할머니가 절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꼭 조금이라도 치료받으시고 하루라도 오래 저랑 같이 사셔야 돼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우리 착한 손녀. 여전히 천사처럼 마음씨가 곱구나. 그날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딸은 거실에 이불을 깔고 다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저와 딸은 시어머니의 양쪽에 누워 한쪽씩 손을 잡고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죠. 시어머니와 함께 직접 약밥을 만들었던 이야기, 어린 우리 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할머니라고 말했던 감격스러운 순간, 남편이 늘 딸을 목말 태우고 다녔던 이야기 등등
오랜만에 꺼내본 추억에 우린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딸이 학교에 간 뒤 시어머니는 제게 한 번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마, 사실 내가 널 보러 온 이유가 하나 더 있단다. 그게 뭔데 어머님? 사실 네 시애비가 쓰러지기 전에 나한테 5억 정도 되는 땅이랑 부동산을 미리 증여해 줬었어. 이대로 있다간 자식놈들한테 재산을 전부 빼앗길 것 같아서 전에 미리 사뒀던 그 부동산하고 땅에 대해선 애들한테 일체 말을 안 했었대. 자기가 갖고 있으면 언제 들켜서 빼앗길지 모르니 나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정말요? 그럼 그걸 왜 안 팔고 가지고 계셨어요? 돈 없어서 힘드셨다면서요. 너 주려고 전에 너에게 고작 500만 원 쥐어준 게 내 평생의 한이었어. 그래서 언젠간 너한테 주려고 잘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마, 내가 법적인 문제 없게 미리 잘 처리해 놨으니 그 땅을 네게 주고 싶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되실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 제가 무슨 염치로 그 돈을 받아요. 미성을 위해서라도 그냥 받아. 네 남편이 받아야 했을 몫이라고 생각하면 되잖니. 이걸 너한테 안 주면 그 두 놈들 중에 한 놈한테 줘야 하는데 절대 그러기 싫다. 어머마, 너와 살았던 그 5년이란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단다. 누차 말했듯 넌 가슴으로 낳은 내 딸이야. 그러니 그거 받고 덜 고생하고 덜 힘들게 미성이랑 행복하게 살려무나. 제가 그걸 정말 받아도 될지 감사해요 어머니. 절대 그 돈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뒤 시어머니는 살던 월세집을 빼고 저희와 합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땅과 부동산을 제게 증여해 주셨죠. 저와 딸은 혹시나 싶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선 역시나 고통을 줄여주는 기본적인 치료밖엔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극구 시어머니가 치료를 거부하셨기에 우린 진통제 등 필요한 약을 받아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병원에서도 돌아가실 분의 의사를 존중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위독하더라도 절대 그놈들한텐 연락하지 말거라. 어차피 네 시애비 장례식 때도 코빼기도 안 비춘 놈들이다. 난 절대 그놈들 용서할 생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어. 하지만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히 오기 부리는 게 아니라 진심이란다. 네가 착한 마음에 걔들한테 연락할까 봐 내밀히 당부해 두는 거야. 그래도 저는 정말 마지막 순간엔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런 고민할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온 지 2주쯤 지났던 어느 날 새벽에 잠들듯 숨을 거두셨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게 우리와 식사도 하고 잘 자라는 대화까지 나누셨던 분이었는데 너무도 갑작스러운 마지막이었죠. 어머님,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이젠 그곳에서 제 남편 만나 편하게 쉬세요. 저는 직접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조문객은 시댁 쪽 친척 몇 분과 제 친정 식구들이 전부였죠. 2주 동안 딱 한 번 시어머니를 만났었던 아빠는 유감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좋은 분이었는데 가시는 길이 쓸쓸해 보여서 마음이 아프구나. 며칠 전에 직접 날 찾아와 딸을 모질게 보내서 미안하다고 허리 숙여 사과하실 땐 정말 깜짝 놀랐어.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 그래도 난 끝까지 널 딸처럼 생각하고 챙겨준 사부인께 감사했다. 근데 그 아들하고 딸은 정말 안 오는 게냐? 지 엄마 마지막인데 진짜로 안 온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여기 위치랑 같이 문자도 남겼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나쁜 인간들.
자기 엄마한테 어차피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시아버지 장례 때도 안 왔었다니까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인간들 지금 쫄딱 망해서 살고 있다지만 언젠간 더 크게 천벌받을 거예요. 두고 보라죠. 시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도 내심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까지 두 연놈에게선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들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준 땅과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제 식당을 차리고 싶었는데 딸의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전셋집을 옮겨 다니느라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엔 적당한 아파트를 사서 드디어 전세 생활을 청산하기도 했어요. 여긴 서울처럼 집값이 비싸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죠. 다른 것보다 우선 제 생활이 안정돼야만 나중에 딸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나중에 딸의 결혼 자금으로 주기 위해 예금 통장에 묶어놨어요. 어차피 생활비야 식당을 하면서 벌었으면 되니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돈을 펑펑 써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여전히 시동생과 시누이에게선 연락이 단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아마 전보다 더 힘들게 살면 살았지 잘 살고 있을 거라곤 생각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었을 테니까요. 부디 그 두 연놈들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만큼 더 처절하게 살고 있길 바라고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아빤 마지막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늘 너랑 미성이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사부인 덕분에 마지막엔 걱정을 많이 덜고 가는구나. 미성인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고 네 식당도 잘 되고 있다고. 이게 모두 사부인 덕분이라고. 하늘에서 만나면 내 꼭 다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우리 딸, 이 아빠 보고 싶다고 너무 많이 울지 말고 힘내서 잘 살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아빠는 저와 제 딸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나셨어요. 시어머니께도 아빠께도 저는 늘 걱정만 끼치는 자식이었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죠. 아빠의 말씀대로 제 식당도 먹고 살 만큼은 잘 되고 저희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요즘엔 방학이라 집에 내려와 있는데 같은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저녁마다 통화하느라 방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연애할 나이가 됐나 싶더라고요. 그리곤 조금 이른 생각이지만 딸아이가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꼭 저처럼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가슴에 묻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추억하며 딸과의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겁니다. 아직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많이 아려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건만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 때문에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하다 가셨어야 했으니까요. 물론 그건 시부도 마찬가지였죠. 솔직히 저를 냉정하게 내보내야 했던 시부의 모습이 아직 전부 잊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부의 안타까운 마지막을 듣고 난 뒤 저는 시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때때로 제게 잘해준 적도 있으셨고 자식을 위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러셨던 걸 거라고 이해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부디 두 분 다 하늘에선 효자였던 남편과 더는 고통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돈 앞에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랍니다. 생전 남편이 딱 잘라 끊어냈던 것처럼 시부모님이 시동생과 시누이의 요구를 대번에 거절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몰락을 맞이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법이니까요. 그런 명확한 선이 있어야 가정에 닥쳐올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전 마지막으로 부모 눈에 피눈물을 낸 금수들이 언젠간 천벌을 받고 정신 차리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